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벌써 5월입니다. 벌써 4월입니다. 눈 두 번씩만 껌쩍하니까 한 달씩 훌쩍훌쩍 갑니다. 내일은 또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 바로 잡힐 기회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공급 원가와 집값.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은 얘기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도 저에게 부동산 통찰력을 주실 분입니다.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전히 상담 많으시죠, 요즘? 저는 비슷해요. 큰 차이는 없고. 계속 바쁘세요? 이제 상담은 미리 신청하는 거니까, 예. 한 달 기다려야 되는 경우,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돼요. 저도 상담을 만약에 필요로 하고 재테크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곽 대표님 같은 분한테 상담을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그러니까요. 너무 규제가 겹겹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 틈새를 뚫고 내 집 마련이나 그 틈새를 뚫고 투자 방향성까지 잡아야 되니 본인의 어떤 확신이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확신이 있는 분은 검증을 받고 싶을 테고, 네, 그렇죠. 예, 퀘스천이 있는 분은 답을 좀 얻고 싶을, 가이드라인을 좀 받고 싶을 테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고 있다고 해서 실행하기가 쉽지 않고, 그럼요. 그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판단력이 맞습니다.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본인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죠. 본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10년, 15년씩 들으신 분들도 의외로 어떤 의사결정할 때는 상담을 하고 하시는 편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도 아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공급 원가 집값. 오늘 어떤 그 포인트로 가시기 위해서 이 주제를 잡은 거죠? 우리 이제 유튜브라는 거는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수요자, 실수요자든 투자 수요자든 그쪽 수요자의 시각에서 방송을 할 수뿐이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루어지는 거는 수요자도 있지만 공급자도 같이 매치가 돼야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공급자에 대한 얘기는 정말 수요자에 대한 얘기에 비하면은 100분의 1, 1000분의 1뿐이 안 나오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서울시 SH공사에서 이 분양 원가를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서울의 내곡지구를 대상으로 공개를 했는데 평당 원가가 1,200, 300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축비 얘기하시는 거죠? 예. 땅값 건축비를 같이 공개를 했어요. 땅값은 어떻게 일단은 그때는 내곡지구 수용가가 낮았기 때문에 아.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강남권에서도 3억대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SH 본부장 김원동 본부장인가요? 김 본부장님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또 기대들도 많이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윤 정부에서도 청년 원가주택 해가지고, 원가에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또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우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맞죠. 예.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로베스피에르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문제가 많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우유값이 뛴다고 로베스피에르가 우유값을 잡아라 하니까 이제 결국은
뭐 우유값을 상한제를 실시를 하니까 이제 낙농하는 이런 농가들이 다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젖소 가격이 폭락하고 사료 가격이 막 폭락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젖소를 다 잡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유값이 폭등하는, 그래서 결국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는 뭐 그런 역사를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마오쩌둥의 참새이기도 했었죠. 그렇죠. 마오쩌둥 참새 뭐 잡으라고 하니까 참새가 벌레 잡아먹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결국 흉년이 들어서 수천만 명이 아사하는 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예.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러게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저는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전세가가 이제 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조차도 또 이런 원가에 의존한 공급 체계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 전세가 상승이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크게 오를 수도 있거든요. 지난 문정부 5년간도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집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물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작년 이후에 보면은 아파트 분양하는 데를 거의 찾기가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분양하는 데들도 보면은 미분양이 나버리고, 그런데 수요가 없는 건 아닌데, 네, 예. 수요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가격이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가도 이중 구조로 현재 돼 있는 거예요. 분양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주택자는 세금 때문에 못 받고, 네. 무주택자들은 청약 제도 때문에 못 받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구조인데 또 이런 원가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더 크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주제를 잡게 된 거고요. 좀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칼국수 원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칼국수 원가로 따지면 뭐 몇백 원 되지도 않겠죠. 그러나 칼국수 원가를 공개하고 그 원가에 맞춰서 그 칼국수 가격을 책정을 해라. 판매 가격을 책정하라고 하면은 칼국수 가게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다 망하겠죠. 다 망하겠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원가라는 거는 굉장히 변동성이 강합니다. 이제 주택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상한제를 정해놓고 원가에 근접한 가격에 판매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 공급할 데가 별로 없는 거하고 똑같은 네. 이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 기능에 맡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또 흘러가는 걸 보니까 부분적인 개편만 있고 이 공급이 일어나기 힘든 구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아파트를 놓고 보면 아파트가 문정부 한 5년 동안에 많이 오른 데는 거의 3배 올랐어요. 네. 평균적으로 뭐 한 2배에서 2배 반씩은 매매가가 올라 있어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지금쯤은 엄청나게 공급이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급을 제일 못해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시장이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로만 따져본다 하더라도 현재 자재비가 엄청나게 그럼요. 지금 원가 많이 뛰잖아요. 네. 뭐 수입 물가들이 많이 말도 뛰고 못할 있고, 정도죠. 엄청나게 뛰고 있고, 또 사실 그 인건비도 많이 뛰고 있어요. 그럼요. 뭐 주 52시간제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 자재비나 뭐 인건비나 이런 거는 뭐 직접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지만은 네. 사실 아파트 원가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 수도권에서는 땅값이거든요. 택집이죠, 택집. 예, 결국 택집인데 공공부문에서 택집을 수용해가지고 할 때는 택집비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민간에서 사업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택집인데 택집이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택지를 공급하고서 뭐 낙찰을 받는 분들이 보통 200% 300% 이상에 받게 되니 택지비 네. 자체가 붐업이 이미 된 상태잖아요. 이제 그런 공공 택지들은 이제 3기 신도시로 다 빨려 들어가 그렇죠. 있는 거고 3기 신도시 하기 전까지는 택지가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택지비가 실시간이라는 게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주택의 매매가가 뛸 때 택지 가격은 실시간으로 같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집값이 뛴 비율 또는 그 이상으로 택지 가격이 올라 있다는 당연하죠.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 가격이 이미 원가에 반영됩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이미 올라 있으니까 택지 가격이 올라 있는데 시차가 생기는 거예요. 싼 값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지금쯤 시행사에서 땅을 사서 개발 사업에 뛰어든다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2, 3년 묵혔다 지어야죠. 뭐. 그러니까 지금 땅값이 이미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지어서 남길 수 있는 데들은 이미 몇 년 전에 땅을 쌀 때 확보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급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우리 흔히 알기로는 이런 택지비, 뭐 건축비, 공사비 중에서 직접 공사비, 뭐 간접 공사비, 그 다음으로 이제 뭐 부대 비용에서 뭐 판매 비용,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비용을 따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금 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총 한 5가지 요소로 볼 수 있는데 땅값 올랐죠. 지금 이제 공사비, 건축비 올라 있죠. 좀 세금 많이 올라 있죠. 금융 비용으로 지금 금리가 뛰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분야 원가가 다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택지비가 이미 주택 매매가가 뛴 상태에서 원가에 반영돼 있다는 건 이것들이 향후 분양가 상승을 굉장히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집값은 떨어지겠지만은 그 집값이 떨어지는 게 공급 원가, 분양 원가가 떨어져서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집값이 떨어지려면은 결국 많이 지어서 공급이 늘어나고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뭐가 떨어져야 되냐면요. 임대료가 떨어질 때요. 그래야 매매가가 떨어질 수 있고 집값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게 자꾸 시장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공급 원가, 분양 원가에 근접한 가격 체계 이런 거를 주장하다 보면은 이번에도 또 문정부와 마찬가지의 윤정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새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원가 이런 걸 따질 게 아니고 공급 애로를 해소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뭐 물가가 많이 뛰고 있는데 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 뭡니까? 지금 막 소비가 살아나고 내수가 좋아지고 뭐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가 뛰는 게 아니잖아요. 원가 상승이잖아요. 예. 공급 애로 아닙니까, 지금? 지금 뭐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 애로를 해소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듯이 주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공급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를 각계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설사들은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고, 뭐 시행사들, 건축주들은 어떤 애로가 있는가. 저는, 이 전 정부, 이제 전 정부라고 해도 되겠죠. 문 정부에서 가장 이 공급의 문제를 발생시킨 요인은 세금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땅값이 오른 거에도 가장 큰 몫을 한 게 이 뭐 양도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부분이었는데 또 종부세가 크기 때문에 종부세가 땅값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실 분도 계시지만은 사실 큰 상관이 있습니다. 그럼요. 분양을 했는데 만약에 미분양으로 남아버리면 일시적으로는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미분양분에 대한 종부세 폭탄을 또 맞아야 돼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 원가를, 분양가를 책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지금 공급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제발 새 정부는 이런 시장에 있는 공급자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공급이 안 되고 있는가.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를 해줄 때 뭐 공급이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뭐 전세나 월세나 임대료가 안정되고 매매가도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공급 원가와 집값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국토교통부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이라는 걸 함으로써 가격을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뭐 요건들은 많죠. 뭐 전년 대비 몇 % 이상 뭐 이렇게 해서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뭐 이런 지역들을 국토부에 선정해서 여기는 인위적으로 일반 분양 가격을 조정하는 거죠. 뭐 시세 대비 뭐 7, 80%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세가요. 새 아파트 분양가 시세가 아니고요. 아주 오래된 구축 아파트 7, 80%면 그 가격이 얼마나 낮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5년 동안 공시지가를 올렸단 말이죠. 종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서울 도심 같은 현실화율이란 이름으로 시장가격 공정가액 비율이란 이름으로 그러면 택지비는 올라가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그걸 쫓아가지 못하고 계속 억누른다? 공급이 되겠습니까? 공급이 당연히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한 공급을 해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를 한다? 그러면 그 말이 논리가 성립되려면 굉장히 많은 공급이 일어났어야 됩니다. 많은 공급이 일어나서 많은 수의 일반 분양 순 물량 증가분이 생겼을 때 그 얘기가 일부 통용될 수 있는 얘기지만 지금 일반 분양분이 정비사업이나 또는 새 아파트 공급이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서 누가 당첨이 됐습니까? 가점 85제곱미터 미만은 100% 가점제로 해서 84점 중에 뭐 서울 같은 게 일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5점, 80점 다 넘어야 당첨비. 85점, 70점 되려면요 4인 무주택 가구로 15년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래야 70 몇 점, 65점이 넘어가서 70점 요행을 발휘할 수 있는 점수가 됩니다. 누굴 위한 도대체 이 규제고 정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곽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공급원가 집값이라는 거 아주 저는 많이 와닿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택지비, 뭐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그다음에 세금, 금융이자가 이제 원가의 개념인데 지금은 하나라도 떨어지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뭐 에컬레이션이라 해서 건설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을 해준다. 물가 상승률 4, 5% 인상해주고 건축비는 30%, 40% 올라가는데 어느 시공사가 그걸 하겠습니까?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공공임대청, 뭐 예를 들면 싱가포르처럼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갖고 지어놓고 팔지 말고 그거로 계속 자산 모일 때까지 그 임대주택만 돌릴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하시든지요. 그런 것도 아니고 민간을 위한다고 했던 위정자들의 정책들이 이렇게 지금 언밸런스인 이런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열이 받았네요.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뭐 더 이 공급원가 뭐 이런 얘기는 뭐 정부마다 나온 얘기고 뭐 그죠? 예. 새로운 얘기 하나도 아닌데 이제 문제는 곽 대표님 제일 싫어하는 공공택지 조성 원가든지 청년 원가주택이든지 원가 공급이란 자체가 시장의 기능을 망가뜨린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은 이제 3기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네, 3기 신도시의 포인트를 두다 보면은 3기 신도시 이전의 물량들이 3기 신도시 빨려 들어가면은 굉장히 3기 신도시 전에는 크게 오르고 3기 신도시 되면은 폭락하고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질 그렇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 그래서 뭐든지 시장 기능에 맡기면은 꾸준히 공급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택지도 그 밸런스에 맞춰서 정부에서 꾸준히 공급해 주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꾸 정치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공급하고 그전에는 전혀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세난의 문제가 터질 텐데 이게 해결되려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의 애로를 살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꾸 무슨 원가주택이나 이런 걸 하면은 더 경직되고 서민들은 더 피해를 입을 수뿐이 없는 골든타임에 현재 놓여 있다. 이게 오늘 제 결론입니다. 이런 분들이 서민들이나 무주택자들이 원가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싸게 본인들한테 막 주는다는 이런 착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 싸게 준다는 거에 속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요. 그 칼국수 가격이 지역마다 다 다르고 가게마다 다르고 품질도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마찬가지예요. 주택을 특정 뭐 정부에서 공급하는 원가 이걸 갖고는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예.
너무도 많은 변수가 있고 너무도 많은 시장 상황이 있고 그 건설사들은 미분양에 대한 대책도 세운 게 가격에 녹을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한 가격. 그런 복잡한 와중에 정부가 숟가락을 몇 개 더 얹어 놓은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니 무슨 청약 제도니 뭐 세금에 관련된 거 이걸 다 해놓고 또 이런 것들이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 단가가 변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크인데 그럼요. 지금 고려해야 될 리스크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정부 리스크가 제일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니까 안 지으려고 하는 거죠. 예. 한 4년 정도 곽 대표님하고 유튜브 했을 때 거의 같은 방향성이라고 느끼시죠? 가장 큰 방향성은 수급입니다. 수급. 우리 뭐 곽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헬로시티나 마곡 그때 신도시 될 때 그 전세 가격 폭락 막 그런 얘기했던 거 시장에서 다 자정해서 가격이 맞춰지잖아요. 그럼요. 예, 한꺼번에 올리면 떨어지는 거고 나중에 모자르면 가격이 오르는 거 그게 순치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그게 바른 방향성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곽 대표님 늘 얘기하시는 이것이든 저것이든 정부가 자꾸 가이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시장을 침범하는 거다. 주심의 월권 행위이다. 라는 얘기를 자주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만약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현재 아파트는 시장 가격이 올라 있어요. 예. 그래서 원가 이상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파트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규제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피스텔을 예를 들자면 오피스텔은 현재 재고 가격이 예. 원가보다도 한참 낮은 가격이에요. 아파트는 규제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오피스텔은 규제 가격이 안 맞아서 아직 그 매매가가 원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다세대라도 공급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다세대 건축업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다세대를 분양해서 분양받을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현재는. 주택수나 대출. 그래서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원가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결론. 원가를 따질 때가 아니다. 시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시장의 공급이 많아지도록 하는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결론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날이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뭐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희 그 시청자 댓글로 주제를 잡는 데인데 댓글이 이렇게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곽창석을 국토부 장관은 뭐 그런 댓글만 있고 좀 다뤄줬으면 하는 댓글은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려주십시오. 많이 올려주시면 의논해서 주제 삼아서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에게 부동산 지식, 인사이트를 알려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